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지급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두 정상의 통화 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시간 넘게 통화를 한 거면 꽤 길게 대화를 한 거 아닌가요? 백악관이 예고한 대로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넘게 통화한 걸로 이제 이 보면은 푸틴이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트럼프가 이제 SNS에 그 트루 소셜에 막 쏟아냈는데 네. 물론 뭐 상당히 통화가 좋고 양쪽 다 솔직하고 매우 유익한 대화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협상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곧 협상을 시작한다 했는데 사실 협상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고 이제 하는데 글쎄 이게 지금 이 맥락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외신들이 이걸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 AFP 통신 분석이 물론 굉장한 진전인데 글쎄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식의 그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푸틴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절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거는 전에부터 했거든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그 나토의 동진 이런 것들 그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해서 글쎄 일단 공은 푸틴한테 넘어가는데 그 조금 좀 비유가 그렇지만 제가 전에 테니스를 칠 때 보면 이렇게 공을 상대방이 치기 좋게 넘겨주면은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이제 치기 좋게 받아주기를 기대하는데 갑자기 허를 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제 서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물론 아직은 좀 예측이지만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담에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영어권에는 비슷한 속담이요. 달걀이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 하는데 이런 속담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일단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갈등 절충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의견이 있다는 얘기인데 양쪽에 일단 통화가 매우 유익했고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 물론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더 언급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잠재적인 미래 평화 조약에 관한 각서를 준비하겠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할 준비가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서 내용에 휴전 가능성하고 문제 해결 원칙, 평화협정 체결 일정 같은 거 물론 전에 비해서는 진전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하는 것도 옳은 길을 가는 거다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갈등 절충이 더 필요하다는 점. 사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도 일단은 예고가 됐었습니다. 뭐 빠르게 우크라이나 종전을 촉구할 것이다. 이번 통화를 통해서 이것도 백악관 쪽에서 나온 얘기기는 하고 휴전, 분쟁 종식을 보는 게 분명한 목표다. 사실 그동안에 러시아 쪽이 너무 좀 느리게 진행을 한다. 이런 불만도 좀 표시를 해왔던 터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네.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하기 전에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하면서 그 대통령이 양쪽 모두에 지금 불만이 많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그 러시아 에너지를 사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는 그런 이제 추가 제재 그런 카드도 주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유럽연합도 이제 에너지까지 끊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계속해서 이제 푸틴이 거기 사실 좀 밀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오늘 새벽에 통화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했다. 그러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휴전 종전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면은 미국하고 대규모 교역도 원한다. 그리고 또 크렘린 쪽에서도 그 러시아가 미국하고 그 큰 교역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런 얘기했죠. 이제 트럼프가 기억하시겠지만 인도하고 파키스탄 충돌했을 때도 양쪽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 그러면 무역 많이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거 경제 카드를 내세워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뭐 진전은 맞지만 디테일이 좀 뭐 그리고 또 항상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얘기들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전, 좀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은 맞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 어떤 실질적인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스타트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러시아 비료 수입이 지난 3월 체크해 본 걸 보면 2022년 11월 이후에 가장 많았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글쎄요. 이게 저 서방 외신들은 이거를 다루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그 리아 노보스트 통신이
어제 그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 집계를 이용해 가지고 다뤘는데요. 지난 3월 기준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이제 뭐 계속 제재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네. 러시아 비료 수입이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액수 자체는 뭐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이 안 되는데 네. 이제 그 한 해 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달 2월에 비해서 한 15%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폴란드가 이제 가장 많이 수입을 한 걸로 돼 있고 독일도 지난 3월에 러시아 비료 수입이 15%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전에 비해서 오히려 11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티격태격하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2월에 비해서 3월에 이제 집계했는데 그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뭐 미국이 막 등 떠밀고 해서 이제 푸틴이 조금 협상 쪽으로 나오는 이런 거하고 좀 맥이 닿는 게 아닌지 뭐 그런 관측도 물론 이건 뭐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연합은 지난 3월에 러시아, 벨라루스 비료 수입과 관련돼서 관세 인상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연관이 된 얘기인가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말에 그 초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가 보면요, 현재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비료 수입 관세는 6.5%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재를 했음에도 그거를 3년 정도의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려는 구상을 이제 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거를 하기로 상당히 합의가 됐었습니다. 6.5에서 100까지요. 단계적으로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실 비료 관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유럽 농가에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 과정을 봐서 그런 단계적인 그 관세 인상을 추구를 하다가도 필요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요 러시아 비료가 유럽연합 전체 수입의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세를 높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농가 부담이 커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 때문에 유럽연합도 지금 이제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괜히 이런 거를 자기들이 그 하나 띄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문제가 연결이 돼서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뭐 티격태격하고 싸워도요 서로의 실력이라는 거는 가장 밑바닥에서 조용히 가는 거라고 이게 거듭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료 수입, 유럽연합의 움직임,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주시해 보겠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체크사항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 얘기인데 사실 일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리고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동차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관세 완전 철폐라는 기존 입장에서 일본도 좀 물러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금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간의 3차 장관급 협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캐나다에서 G7 그 이제 재무장관 회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본 언론이 어제 보도한 걸 보면요. 일본이 그동안에 1, 2차 장관급 협상하면서도 진전이 별로 없었죠. 실무 협상도 그래서 실무진 접촉도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동차 관세. 네. 일본은 절대로 그건 양보 못 한다는 거, 미국도 그거 안 돼. 그리고 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상호 관세가 25%였죠. 부과가 됐죠. 그 중에서 10%는 이제 모든 나라에 적용되고 이제 14% 부분만 뭐 너희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면 일본이 조금 뒤로 빠진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관세 완전 철폐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걸로 보인다는 게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기존의 입장은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서 좀 전면 재검토 이쪽을 네. 주장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발 물러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현지 시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에 현지 시각의 장관급 협상이 이루어질 내용인데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일단 실무 협상에는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언론 보도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것 같다. 첫째는 무역 확대 문제, 그다음에 비관세 조치, 그다음에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방안.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일본이 협상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무역 확대 부분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나왔지만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고 특히 미국산 옥수수하고 대두 수입 확대를 이제 카드를 제시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관세 부분에서는
미국이 계속 시비해온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한 특별 조치, 뭐 검사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일본이 카드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안보 협력 부분에서는 이건 이제 우리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조선협력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카드를 일본이 제시할 것 같다는 게 일본 언론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 관세 자동차가 포함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기존에 좀 강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한다. 이렇게 언급 전해지는데요. 어제 일본 의회에 출석해서 네. 이제 3차 장관급 협상 앞두고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미국 관세 자동차가 포함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 점을 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투자로 해서 미국과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는 양보 안 하고 투자 확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3차 장관급 협상에서도 이제 자동차 관세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지율하고도 지금 상관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자동차 관세 문제는 왜냐하면 일본의 그 대미 수출의 한 30% 이상이 자동차기 때문에 이걸 뭐 양보한다 하면 이건 당장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고 도쿄도의회 선거가 다음 달에 있고 그다음에 참여연 선거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자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지지율이 지금 네.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마이니치하고 교도통신이 그저께 가장 최근 거 조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마이니치 같은 경우는 22% 앞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요. 교도통신 지지율은 27.4% 이것도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5%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속이 타죠. 아무래도. 그런 가운데 앞서서 미국하고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보면은 자동차 관세 면제, 물론 이 대수가 좀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연간 10만 대 영국차에 대해서 25% 이 자동차 품목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요것과 관련돼서 이 최대 수혜자가 독일 BMW다 이런 평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항상 어부지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미국 CNBC가 독일 투자은행 분석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이거 덕택에 지금 BMW가 그야말로 어부지리를 보게 생겼다는 겁니다.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세계 공장이 있는데 영국에도 있습니다. 네. 미니 롤스로이스 같은 게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완성차 부분하고 부품 공장이 있고요. 그 보면은 영국 옥스퍼드에 미니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연간 한 20만 대 생산해서 그 중에서 많게는 3만 대를 미국에다가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미니 판매의 한 많게는 15% 정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들어가면 이제 그만큼 관세 적용이 덜 되는 거죠. 10%까지. 왜냐하면 영국은 10만 대 한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영국이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미국에 보내는 게. 이게 또 엔진 공장도 있는 거고 이게 그렇죠. 뭐 옮겨져서 뭐 조립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영국 버밍엄에 BMW 엔진 공장이 있어서 연간 한 37만 5천 기 정도 생산해서 그중에 상당량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BMW X 모델 조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 부품 미국하고 영국이 합의는 했지만 자동차 부품 얘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인하가 실제로 언제 발효될지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BMW도 뭐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미국하고 영국 합의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환영할 만하다 하면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합니다. 괜히 또 자칫 얘기 잘못했다가 또 트럼프 심기 건들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무디스가 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 AAA에서 AA1으로 강등시켰다라는 이슈가 상당히 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가 금융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무덤덤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상처받은 네. 좀 충격이 있었지만 그런데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죠. 이 레이 달리오는 이거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훨씬 심각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자기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쉽게 봐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 부채 위험이 신용평가사 경고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채를 갚지 않을 위험만 신용평가를 한 거지 따라서 위험도가 과소평가된 점을 투자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네. 주장하는 근거로다가
그 부채국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이제 미국이 달러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채권 보유자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은 그 무디스 그러니까 신평사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돈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국채 위험이 신용평가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 증가가 디폴트 리스크 상승과는 별개로 인플레 심화라든가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서 투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돈을 찍어내다 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건데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도 달리오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죠. 공개석상에서 미국 부채 심각하다 하면서 재정 적자를 미국 GDP의 3%로 낮추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무디스 조치가 어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발산트 재무장관의 경우에도 이건 뭐 새롭지 않고 후행적인 조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신용등급 강등 이번 결정 이슈에 대해서 일제히 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네요. 그죠. 백악관도 뭐 거듭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그 트럼프 그 중동 순방 또 성과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동 가가지고 몇 조 달러 투자 확보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직도 전 세계가 미국을 신뢰하다는 증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 지표만 봐도 인플레가 그렇게 하락한 거 아니냐 강조를 했습니다. 유가를 봐도 긍정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백악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도 굉장히 시장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 감세잖아요. 감세. 이 법안이 지난주에는 처리가 안 됐었는데 그렇죠? 네. 반대표가 좀 공화당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어제는 공화당 쪽에서 네. 반란표가 5표가 나와서 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스탑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워드 존슨 그 하원 의장이 이제 개입을 하겠다고 했죠. 통한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관문인 하원 예산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대해서도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는 적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발효가 되면 이 법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의회 전문가들도 지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이런 그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입니다. 일단 차기 연준 의장의 하마평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네. 인물이긴 하죠. 어쨌든 이번 무디스 미국 등급 강등 후행적이라고 또 평가절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겁니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하고 이제 어제 인터뷰하면서 오해하지 마라. 무디스가 뭘 했든지 간에 미국 국채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그럼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뭘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미국 국채 베스트 바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의 물건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경제를 가질 것으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리고 미국이 최고의 경제이기 때문에 최고의 부채를 갖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글쎄 이런 논리가 여기 대해서 어떤 또 지적들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든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무디스 결정을 두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 지금 몇 가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 무디스가 이번 강등과 관련해서 백악관 보복 위험에 직면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네. 트럼프가 그 대선 때 해리스 지지했던 할리우드 그 셀럽들 이런 그 사람들을 좀 돈 받았다 하면서 대규모 FBI 지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지 S&P의 전 신용등급 책임자가 자기는 좀 걱정된다. 무디스가 백악관 보복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그리고 무디스가 뭔가 몇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통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조치를 또 용감한 조치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LBBW라는데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고 모리츠 크레머라는 사람인데요. 그저께 자기 링크드인 계정에다 올렸는데 무디스가 참 용감한 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지금 미국에서 신용 평가사들이 그 증권거래위원회 규제와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더군다나 SEC 신규 위원장이 트럼프 아주 지지 인사가 됐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물론 면허를 취소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무디스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 충격까지 주지 않을까 자기는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스가 등급을 강등하면서도 역대 정부가 급증하는 예산 적자를 미리 막지 못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탓이 아니라는 점도 슬그머니 집어넣고 그다음에 무디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소 믿기 어렵게도 발행기관 제도와 거버넌스 강도는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미국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실을 만들어 놓은 게 트럼프와 이게 먹힐지는 곧 판명이 될 거다 하는데 걱정된다는 얘기를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는 인물입니다. JP 모건 체이스 그런 제이미 다이먼인데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은퇴 시사 이 얘기가 나온 게 지난해인가요? 네, 투자자 작년 투자자 그렇죠. 회동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1956년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JP 모건 CEO 해왔고 상당히 지금 영향력 받아왔고 대선 때는 트럼프를 좀 씹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죠. 그런데 이제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제 올해 투자자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날에 그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은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작년에 5년 안에 은퇴 5년 안에. 그런 걸 언급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도 지금 뭐 몇 사람이 물망에 네. 오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월가 쪽에서 네. 아니다. 당신 아직도 안 할 때 아니다. 당신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공적인 영향력을 어느 때보다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마라라고 네. 월가 쪽에서는 이제 붙잡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번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 대선 때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좀 트럼프 정책을 뭐 뽑혔으니까 뭐 지지를 하는 쪽은 이제 선회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에 보면요. 지난 9일 같은 경우에 다이번이 폭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 침체 조짐이 완연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무역 협상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트럼프가 관세 90일 전격 유예 발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인터뷰를 봤다 하면서 다이번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워런 버핏도 은퇴 얘기, 뭐 후임자,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월가의 어떤 변동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이먼 향후 이제 은퇴 계획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번 올해 투자자의 날에도 다시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누가 후계가 되느냐 이제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르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걸로 이제 미국 언론이 전하는 게 그 CFO를 지낸 마리안 레이크라고 이 사람 이제 56살인데 그 재무통입니다. 지금 보면은 JP 모건의 소비자 커뮤니티 뱅킹 부문 CEO인데 이 사람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는 모양입니다. 여기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다이먼 후계 구도가 JP 모건 향후 주가의 가장 큰 특이한 리스크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은퇴 시기가 이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JP 모건 다이먼 CEO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타르 왕실로부터 호화 보잉기를 선물로 받기로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뭐 찬성, 반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산트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좀 덧붙인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현지 시간 지난 요일날 CNN하고 대담하면서 네. 그 진행자가 물어보니까요. 미국이 전에 그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도 받고 영국 왕실로부터는 그 백악관의 그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 결단의 책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너무 시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또 그 항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는 사실 이런 걸 줄 때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그러니까 네. 베선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자유여신상 결단의 책상 받을 때도 내가 알기로는 그때 뭐 프랑스나 영국 왕실에서 뭐 요구한 거는 없는 걸로 내가 안다. 어떤 우정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백악관 대변인처럼 그러지 말고 항공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트럼프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어떤 중요한 항공기 계약 이게 있지 않느냐. 보잉이 사상 최대 단일 계약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시비하지 말고 이걸 주목해라. 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요새 화면으로 자주 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그 결단의 책상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한 거군요. 1880년에 네. 우호 상징으로 선물을 했죠. 트럼프도 이걸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이제 SNS에도 이제 글이 뭐 찬반 글이 오르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글 하나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솔직히 말하자 이게 트럼프니까 시비가 걸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닌 이거는 미국과 그러니까 국방부에 대한 선물이다. 더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글이 올랐는데 그걸 또 트럼프가 바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린 건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유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네. 그 백악관 쪽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선물 받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뭐 자기 기념 도서관에 이렇게 기증했다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이 그거 오해하지 마라. 당시에 레이건이 전용기를 선물 받은 건 아니다.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류 독감 얘기인데 브라질 이 조류 독감 때문에 브라질 닭이 60일간 수출 중단, 그러니까 한국과의 교육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어제 그 소식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정말 급등하는 흐름을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네. 지금 뭐 네. 오늘 새벽에도 뭐 또 관련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중남미 국가들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이게 고병원성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옮겨올까봐 이제 그걸 네. 차단을 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조건이 있기 때문에 60일간 브라질이 먼저 조치 취했고 우리 정부도 지난 토요일에 당분간 이제 중단한 걸 발표를 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수입 닭의 한 90%가 브라질에서 오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일본도 심각합니다. 일본도 지금 보면 닭고기 자급률이 65%고 70% 이상을 브라질에서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조치를 취하고요. 그런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이제 브라질이 일단 자기들이 스스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끄는 게요. 미국은 지금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외신들 그걸 주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그 달걀 그렇죠. 공급이 심각하죠. 보면은 그 지난달까지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달걀이 한 해 전보다 1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때문에 뭐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달걀 때문에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오늘 새벽까지 외신이 보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도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